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이후 첫 번째 개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장까지 그 시험을 봤고요. 이제 중간고사 이후 7장 표본 추출과 표집 분포를 들어가서 모두 다 여러분들이 그 공통 수업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원래 월요일쯤 공통 수업을 올리고 수요일 날 이제 개별 수업을 올리는 스케줄이었는데 이번 주는 우리가 그 월요일까지 시험 기간이어서 화요일 날 공통 수업을 올렸기 때문에 목요일 날 개별 수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그 표본 추출과 표집 분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면 이제 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느냐면은요. 우리는 사실은 큰 모집단이 있었을 때 큰 모집단에서 이제 기술 통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추론 통계를 하는데 큰 모집단이 있을 때 큰 모집단에서 이제 표본을 추출을 해서 표본을 가지고 큰 모집단의 어떤 성질을 추정 및 가설 검정을 해서 이제 작은 표본을 가지고 큰 모집단에 대한 추론을 하려는 지금 이제 기초 단계에 와 있어요. 이렇게 기초 단계에 와 있으려면 이제 어떤 그 여태까지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자료가 이산형이냐 혹은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모집단의 분포가 다 달라져요. 모집단의 분포들이 막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연속형이냐 이산형이냐로 나누어서 분포들을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이 모집단에 대해서 이제 분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표본을 뽑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표본을 더 잘 뽑을지를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그걸 배웠을 거니까 이제 전체적인 그 공통 수업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찝어서 약간 그 이해가 어렵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찝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어떤 그 모집단의 데이터 중에 하나인 X라는 데이터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하면 평균은 뮤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즉 얘는 이 X는 어디에 있느냐면 모집단에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포를 따르 확률 변수 X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X가 있는 동네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얘는 마치 Y는 늘 얘기하지만 Y는 늘 이야기하지만 y는 ax 더하기 b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a가 3이고 이제 b가 이 정도 된다면은 이것의 정확한 모양을 우리가 알겠죠. 마찬가지로 요 식이 우리한테 안내해 주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x라는 확률 변수는 결국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양을 결정짓는 것은 누가 결정짓냐면 모평균인 뮤하고 모분산인 시그마의 제곱이 결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모집단한테 궁금한 것은 모집단에 있는 애들은 사실은 다 모수죠. 모집단에 있는 애들이 모수였으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집단의 분포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모집단의 분포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모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누구가 결정되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양적 척도, 즉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시절에는 뮤나 시그마의 제곱 이런 애들을 이제 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모집단에서 막연히 모집단에서 모르는 것이 모수이다. 이거하고는 이제 지금부터는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추론 통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모집단한테 뭐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 모집단한테 모평균이 궁금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모집단이 너무 사이즈가 크거나 전수조사할 수 없거나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표본을 뽑아서 이 모평균을 추론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모평균을 알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표본 평균은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느냐 이런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말고도 예를 들어 표본 중위수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표본
최빈값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어떤 모평균이 궁금하기 때문에 표본에게 표본 평균을 계산할 수도 있고 표본 중위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 표본 최빈값을 계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본들에서 뭘 계산했으면 걔는 사실은 다 통계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래도 우리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평균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에서 표본 평균을 픽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즉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통계량 표본에서 계산했으면 그게 다 통계량이거든요. 그래서 모수인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표본 평균을 픽했다면 걔가 누가 되냐면은 추정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추정량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서 실제 추정에서 사용됐으면 그것을 우리가 estimate 즉 추정 값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표본 조사니 전수 조사니 이런 내용이어서 다 굉장히 평이한 내용이었으니까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표집 오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표집 오차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죠. 우리가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차이가 이제 샘플링 에러라 그래서 표집 오차인 거죠. 만약에 모집단이 한 100만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예를 들어 100만 개 있었어요. 근데 표본을 한 100개만 뽑았어. 그러면은 샘플링 에러 굉장히 크게 생기겠죠. 근데 예를 들어 100만 개의 모집단이 있는데 90만 개 정도 내가 샘플을 뽑았어요. 그러면은 샘플링 에러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표집 오차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표본조사의 장단점 이런 내용들은 또 아주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공통 수업에서 배웠을 것이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저는 우리나라 늘 그걸 하는 거지만 저는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들의 평균 신장이 되게 궁금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들의 평균 신장은 굉장히 큰 어린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어린이가 이렇게 있겠죠. 굉장히 큰 어린이가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작은 어린이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떤 그 노멀한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들의 평균 신장이 궁금해서 이걸 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뽑지 않고 난 너무 귀찮으니까 저희 집에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막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걔네들을 그 중에서 100명 하교하는 애들 전부 100명을 우리가 뽑으면 되니까 100명을 뽑았다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 학교는 좀 좋은 데로 예를 들어보죠. 저희 애가 있는 학교는 우연히도 굉장히 키가 큰 학교였어요. 뭐 영양 상태가 좋다던가 이래서 우연히도 굉장히 키가 큰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서만 예를 들어 100명을 이렇게 뽑았으면 우연히 여기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평균 신장이 큰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겠죠. 이래서 이것은 어떤 추출이냐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을 대표하는 초등학교 3학년을 구성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샘플로 뽑힐 가능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막내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 있는 학생들만 샘플로 뽑힐 가능성이 있는 샘플링이었기 때문에 이런 샘플링이 아주 대표적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확률 표본 추출하고 확률 표본 추출 중에서는 뭐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좀 쉬웠으면 다 비확률 추출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우리나라 20대 남성들 뭐 여성이라 해볼까요? 좀 전에 예를 들었으니까 20대 여성들의
뭐 평균 용돈을 알고 싶어서 샘플을 예를 들어 1000명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1000명의 샘플은 굉장히 큰 샘플이기 때문에 20대 여성들이 쓰고 있는 평균 용돈을 샘플 평균을 구해서 모평균으로 추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00명의 샘플을 내가 어디서 구했냐면 신촌역에 가서 서 있었어요. 신촌역에 가서 서 있어서 거기 지나가는 20대로 보이는 여자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조사는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왜냐하면 이제 20대한테만 물어봤고 그 다음에 1000명이나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일 것이고 한국 국적일 것이 설문조사를 해서 한국 국적을 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한국 국적일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아무 문제가 없고 1000명 굉장히 큰 숫자고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신촌역에서 신촌 지하철역에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혹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골고루 뽑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뭐가 좀 쉬웠으면 다 비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그러면은 확률 표본 추출은 어떠냐면은 사실은 이름보다 이 확률 표본 추출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표본 추출의 주관성을 배제하면서 확률 표본 추출의 다른 말은 임의로 무작위로 되는 대로 추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초등학교 3학년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신이 나는 얘네들이 이런 특정하게 이렇게 생기기를 나는 바래 이러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키 큰 애들만 만들겠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그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어린이들의 평균 신장은 우연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되는 대로 무작위로 임의로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대로 그런 이치대로 우리도 뽑는 것이 확률 표본 추출인데 이 이름이 주는 뉘앙스보다는 굉장히 확률 표본 추출을 구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단순 확률 표본 추출은 이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층화 추출, 집락 추출, 계통 추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건데요. 근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집락 추출을 아마 공통 수업에서 집락 내에서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배우셨을 텐데요. 집락 내에서 전수 조사하는 집락 추출법도 있고 집락 내에서도 다시 랜덤하게 추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단순 확률 추출은 이게 단순 확률 추출이 이름이 심플 랜덤 샘플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심플이라는 거는 간단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 모집단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동일한 확률로 그 표본에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게 분포한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대면 수업이었으면 예를 들어 뭐 무슨 질문을 막 하고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제가 뒤를 딱 칠판에서 전자칠판에서 고개를 딱 드는 순간 모두 다 눈을 딱 내려 깔거든요. 왜 모두 다 눈을 내려 깔겠어요? 내가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단순 내 개념이에요. 모든 그 모집단에 있는 모든 구성원소들이 다 샘플로 뽑힐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 확률 추출법이고요. 개념적으로는 간단하지만 구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 확률 추출로 뽑는 그 확률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분의 1로 계산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표집 추출 카드의 분포를 한번 보죠. 이 지금 얘는 이 지금 예제 7.1이 중요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좀 이어지는 거라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1에서부터 5까지의 카드가 있는데 그거에서 2장을 뽑아서 평균을 내려고 하면은 1, 2, 1, 3, 1, 4 뭐 이렇게 해서 뭐 3, 5, 4, 5까지 이렇게 이제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추출되는 확률은 전부 다 10분의 1씩이고 모든 케이스를 보면 다 10케이스니까 10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씩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을 표현해 놓는 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본 분포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표본 분포표는 표본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이죠. 이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집 분포에 대해서 잠깐 요 예제 7.1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질 거예요. 이건 조금 이따가 보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분포에 대해서 좀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5장에서는 이산형 확률 분포를 배웠고요. 그죠? 5장에서는 이산형 확률 분포를 배웠고요. 확률 분포를 배웠고 6장에서는 연속형 확률 분포를 배웠죠. 근데 이 이산형 확률 분포하고 연속형 확률 분포는요, 다 어떤 분포냐면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산형으로 생겼으면 이산형 확률 분포 중에서 특정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뭐 베르노이든 바이노미알이든 그런 분포를 가지는 거고요. 데이터가 연속형인데 특정한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유니폼이든지 뭐 노말이든지 그렇게 생긴 거겠죠. 혹은 익스포넨셜이든지 그렇게 생긴 거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요, 표본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본 집단의 분포는 표집 분포도 있고요, 표본 분포도 있어요. 표본 분포는요, 그냥 표본에 대한 분포야. 그러니까 표본을 이렇게 이제 뽑았는데 그 표본이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 표본은 큰 사람들이 좀 많더라. 이런 게 이제 표본 분포예요. 그러면 표본을 한 번만 뽑으면은 표본 분포는 어떻게 생기나요? 표본 분포는 한 번만 그 표본에 대해서 한 표본 세트에 대해서 표본 분포는 한 번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통계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모집단이 있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모 평균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량은 뭐 표본 평균 뭐 표본 그 중위수 뭐 표본 최빈값 다 쓸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표본 평균을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통계량을 추정량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표본의 평균은 표본을 한 세트 뽑으면은요, 표본 평균은 한 번만 나와요. 그런데 이 표본 평균은 통계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표본 세트에서는 표본 평균이라는 통계량은 하나만 나와요. 근데 이 통계량이 분포식이나 생기려면 표본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굉장히 여러 번 뽑아서 여기서도 표본 평균, 여기서도 표본 평균, 여기서도 표본 평균이 생기고 그렇게 생긴 표본 평균들이 분포를 이루면 그것이 통계량의 분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표집 분포예요. 자, 이제 제가 옛날에 이런 설명을 했었죠.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이제 수학이고요. 확률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1 더하기 1을 다 해본 적은 없지만 되게 많이 해보면 2로 수렴에 들어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통계는 나는 세상에 있는 1 더하기 1을 다 해본 건 아니지만 되게 여러 번 해보면은 2로 수렴에 들어가고 10만 하는 익젝트 솔루션과 내 솔루션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이제 통계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해보면 그 표본은 우리 표본 여러 번 뽑는 거 본 적 있습니까? 표본 사실 여러 번 안 뽑아요. 모집단이 이렇게 생겨서 표본 한 번만 뽑아서 그것에 대해서 통계적 추론을 실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여러 번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 번을 했다는 거냐면은 표집 분포에 대한 통계적 이론이 그 여러 번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모집단의 모평균이 되게 궁금해서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냈다면은 걔는 그냥 그 표본들의 그 키의 분포는 표본 분포일 뿐이고요. 표본 분포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요 표본에서도 키의 분포가 하나 나올 거고 요 표본에서도 키의 분포가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표집 분포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표집 분포는 뭐냐면 통계량의 분포예요. 근데 통계량이라는 건 뭐냐면 요 표본에서 표본 평균의 통계량이니까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거고 요 표본에서도 표본 평균이니까 하나의 숫자, 여기서도 표본 평균이니까 하나의 숫자. 하나의 숫자는 단일로는 분포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개 모여야 분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모였을 때 이루는 분포를 표집 분포라 하고요. 우리는 표집 분포에 대한 이론을 알기 때문에 샘플을 되게 크게 뽑는다는 거는 되게 많이 뽑는다는 샘플을 되게 많이 뽑으면 되지. 근데 되게 여러 번 뽑는다는 거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샘플을 뭐 겹치게 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겹치게 뽑을 수도 있어요. 샘플을 굉장히 여러 세트를 뽑는다는 건데 우리는 사실 실제로 여러 세트를 뽑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러 세트를 뽑는 효과를 말하자면 낼 수 있냐면 표집 분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이 표집 분포고요. 표집 분포하고 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표본 분포 하고 표집 분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통계량의 표집 분포라는 용어부터가 통계량은 모집단이 한 개 있으면 모집단이 한 개 있으면은 표본을 한 개만 뽑으면 통계량 하나만 나와서 분포를 안 이루는데 통계량이 분포식이나 있으려면은 표본을 여러 세트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 통계량을 계산을 하고 그 통계량이 분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표집 분포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확률 분포고요. 그죠? 그래서 이 표집 분포는 표본 분포하고는 사실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볼까요? 아까 좀 전에 그 1에서부터 5까지의 카드를 이 카드를 한 장씩 이제 꺼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의 확률을 보면 뭐 1, 2, 1, 3 이런 표본들의 확률은 10분의 1이에요. everybody 1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을 해봐. 그러면 얘는 1.5고 얘는 평균은 2고 얘는 2.5고 뭐 얘는 3이고 얘는 뭐 또 2.5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보자는 거지. 자, 지금 볼까요? 지금 모집단은 1에서부터 5까지에 있는 카드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계산하냐면 통계량으로 뭘 계산하냐면 표본의 평균, 즉 두 개씩의 평균을 통계량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통계량으로 계산해서 그 통계량이 지금 봤더니 각 표본들마다 지금은 이제 표본을 여러 세트를 뽑은 건 아니고 표본 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각 표본 하나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분포를 이루고 있는 이제 서로 다른 값들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값들을 이루는 표본의 확률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표본의 확률들이 서로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표본 평균의 표집 분포가 되는 거죠. 지금 얘는 표본을 요렇게 지금 여러 세트를 뽑는데 요렇게 한 세트 뽑고 또 요렇게 한 세트 뽑고 요렇게 한 세트 뽑은 거죠. 그래서 몇 세트나 뽑았냐면 10세트나 지금 뽑은 것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모집단이 있었을 때 모집단에 표준 편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다음에 표본 집단에도 표준 편차가 있겠죠. 근데 통계량이라는 거는 표본한테 뭘 계산을 한 거잖아. 표본한테 뭘 계산을 한 것도 계산할 때마다 여러 세트의 표본에서 뽑는 거니까 계산할 때마다 표본 평균들이 뭐 예를 들어 표본 평균에 대해서 계산한다면 계산할 때마다 표본 평균들이 좀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 모집단과 유한 모집단에 대해서도 복원 추출과 빅복원 추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확률 추출을 하는데요. 다시 안 넣어. 그래서 유한 모집단이야. 이런 경우에 평균은 뮤,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다 설명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단순 확률 추출을 하는데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은 무한 모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은 뮤, 그 다음에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데 이 유한 모집단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n이 누구냐면은 모집단의 개수인데 모집단의 개수를 굉장히 크게 키우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가 1로 날아가면서 얘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식으로 봤을 때는 무한 모집단이든 유한 모집단이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무한 모집단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는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표본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누구냐면은 모집단의 평균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가 모집단에 흩어진 정도로서 누가 반영되냐면 시그마나 혹은 이 시그마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분산이나 저기 표준 편차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반영이 되는 건데 이 이제 표준 편차가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혹은 분산이 반영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반영이 되면 우리가 표본을 얘가 지금 모집단이에요. 지금 보라색이 모집단이에요. 자, 그래서 표본을 뽑을 때는요. 모집단이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표본을 뽑을 때는 표본은 모집단의 개수만큼 뽑지 않잖아요. 모집단보다는 어때요? 좀 작게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표본을 뽑을 때는 표본 자체가 여기서 뽑힐 확률이 되게 희박해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을 뽑으면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데서 표본이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여기에서 뽑는 거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굉장히 작으니까 굉장히 작게 뽑히고 여기서는 자꾸 많이 뽑히게 될 거예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모집단이 이렇게 흩어졌는지 혹은 기본적으로 모집단이 이렇게 흩어졌는지 혹은 모집단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 즉 이 뜻은 기본적으로는 모집단의 분산을 따르겠지만 샘플을 몇 개나 뽑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뽑힐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고 여기서 뽑힐 확률은 자꾸 늘어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샘플의 개수잖아요. 샘플을 몇 개를 뽑느냐에 따라서 디펜드 된다, 영향을 받는다 하는 그런 직관적인 개념이 있어요. 얘도 n이 굉장히 커지면 1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분산에 이 그 식들의 직관적 개념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통계적 실험, 그러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많이 통계적 실험을 하는 것이 임상시험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약을 개발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뭐 새로운 지방 간염 약이 개발이 됐어요. 간에 지방이 끼는 건데 지금 예를 들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도 관심이 없을 수 있겠다. 그죠? 여러분들은 되게 건강한 청년들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설명을 할게요. 간 알죠? 간에 지방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이 많이 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넷이라는 병인데 옛날에는 지방간이 뭐 그렇게 심각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점점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이 많이 껴가지고 지방간 염증까지 되면 굉장히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제약사가 지방간염 약을 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먹이고 싶은 목표 모집단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방간염 환자들이겠지. 그지? 그런 환자들인데 실제로 임상시험을 할 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방간염 환자들을 다 그걸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표본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먹여보고 간의 지방이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것을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단으로 확장을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한편 용어로서는요.
임상 실험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때 실험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시험이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임상 실험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임상 시험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집단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뽑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개발한 내 약과 그 다음에 혹은 이제 뭐 위약 말고 지금까지 이 병에 쓰는 약을 활성대조약이라 할까요? 그래서 활성대조약을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에서 샘플을 랜덤하게 막 뽑아가지고 누구는 내 약을 먹이고 누구는 활성대조약을 먹이고 막 이랬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내 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체중이 엄청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연히 그러니까 랜덤하게 추출을 해서 랜덤하게 이렇게 랜더미제이션을 했으니까 랜덤하게 이렇게 배분을 했을 테니까 우연히 작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활성대조약을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몸무게 굉장히 좀 작은 사람들만 많이 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지방간염은 몸무게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어떤 약을 먹어도 간의 지방량이 많이 안 줄어들고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사람은 이거 그냥 예예요. 예.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속된 말로 약발이 잘 받아. 그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표본이 우연히 모인 표본 이펙트 때문에 나의 신약의 약효를 보일 찬스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약을 개발한 제약사는 부당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럴 때 우리가 뭐를 하냐면은 층화 추출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몸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성인은 40kg 이하가 별로 없으니까 40kg에서 50kg, 뭐 50kg에서 60kg, 60kg에서 70kg,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일 때는 뭐 50에서 60, 60에서 뭐 70, 70에서 80. 나이로 하자. 나이가 낫겠다. 몸무게는 너무 층이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지방간이 약효가 나이가 들수록 지방간이 안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 약은 우연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활성대조약은 우연히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많이 배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제약사가 우리가 손해예요.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대에서 20대, 뭐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40에서 50대, 50에서 60대, 60에서 70대, 그다음에 70대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층을 나누어서 여기서 랜덤을 시켜서 이 중에 일부는 일로 보내고 이 중에 일부는 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층을 나누어서 여기서 랜덤을 시켜서 이 중에 일부는 일로 보내고 이 중에 일부는 일로 보내고 여기에서 또 층을 나누어서 이 중에 일부는 일로 이 중에 일부는 일로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10대에서도 공평하게 나누어질 것이고 20대에서도 공평하게 나누어질 것이고 30대에서도 공평하게 뭐 40대, 50대, 60대, 70대에서 다 공평하게 나누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층화 추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트라타로 나누어서 스트라티피케이션 한다는 게 층화 추출을 한다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 스트라티피케이션은 우리가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요. 근데 이게 너무 층이 많으니까 나는 복잡해서 이렇게 안 하고 청년층. 그러면 청년층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예를 들어 19세 그러니까 19세부터 뭐 29세까지 39세까지 뭐 이런 40세까지를 하고요. 40세까지 하고요. 장년층은 뭐 41세부터 청년층 21세를 하자. 41세부터 혹은 뭐 60세까지를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청년, 장년, 노년 뭐 이렇게 하면은 61세부터 뭐 요새 61세는 노년이라 안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키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지금 스트라타가 아까 10대, 20대, 30대, 40 10대는 안 했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렇게 스트라타 층으로 나눈 것이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스트라티피케이션의 핵심은 스트라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층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이렇게 뭐 청년, 장년, 노년, 중년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집락 추출 방법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집락에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데 이제 저기 공통 수업에서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집락으로 나누고 그 집락에서 뽑힌 일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배우셨을 텐데,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전수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거기서도 다시 표본조사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래서 집락추출법은 예를 들어 뭐냐면 공통 수업에서 들으신 것처럼 서울시면 서울시 무슨 시 이렇게 있을 때 서울시에서 동작구, 관악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 동대문구, 성동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뽑는 것을 우리가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동작구, 관악구, 서대문구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자 그러면은 서대문구를 다른 말로 불러봅시다라던가 서대문구하고 동대문구를 무슨 끝쪽에 있는 구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집락이.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클러스터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계통 추출은요 언제 많이 하냐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을 하는 그런 경우에 얘가 이제 굉장히 파퓰러한 약이어서 하루가 막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굉장히 아침에 오는 사람들만으로 이 신약의 임상시험 대상자가 다 모집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런데 아침에 중하지 않는 질환으로 아침에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은퇴층이던가 어린이던가 혹은 주부 계층이던가 이렇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오전에 이렇게 병원을 가거나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루 중이라던가 이런 때 시간에 어떤 이펙트를 두고 싶을 때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거지. 쪼개가지고 첫 번째 군을 5개로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세 번째 오는 사람 랜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 번째 오는 사람 랜덤, 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오는 사람 랜덤 해서 이 사람들끼리 뽑아가지고 랜덤 넘버를 부여해서 시험군, 대조군 내 이렇게 넣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통 추출법이라 해요. 그다음에 표본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건데요. 표본조사 절차에 대해서 이게 항상 매 학기마다 표집 단위, 표집 틀 이런 거를 굉장히 헷갈려해서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이거는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은 거고요. 사실은 이 예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조선시대 왕족의 평균 수명이 궁금해요. 이게 궁금해요. 그럼 조사 목적이 뭐예요? 조선시대 왕족의 평균 수명이 궁금한 거죠. 그럼 모집단은 뭐예요? 모집단은 당연히 조선시대의 모든 왕족이겠지. 근데 조선시대 모든 왕족인데 태어나자마자 죽어가지고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기록으로 안 남는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혹은 유배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던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왕족은 우리의 목표 모집단이지만 실제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표집 모집단을 어떻게 줄이냐면 조선 왕조 실록에 생몰 연대가 기록된 왕족, 이렇게 우리가 표집 모집단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학생들은 항상 모집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모집단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아까 내시 연구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방, 이거 좋은 예는 아닌데 괜히 이 예를 들었다. 제가 요즘 내시 연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자, 지방 간염에 대한 약이 개발이 됐으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방 간염 환자들이 다 목표 모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부 그거를 약을 먹여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이제 샘플을 뽑기 위해서 표준 모집단이라는 것을 define 정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요 내시 연구인데 뭐 저기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을 모집단으로 우리 생각할 수 없잖아요. 혹은 뭐 이렇게 만약에 암 말기인데 그 지방에도 간염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는 암이 더 중요하지 간에 지방이 쌓인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준 모집단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면은 뭐 예를 들어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방간이 뭐 무슨 MRI상 뭐 얼마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지 암이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목표 모집단이거든요. 아니 표준 모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모집단과 표준 모집단은 항상 현실에 의해서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목표 모집단은 모든 왕족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표집 가능한 모집단은 조선왕족의 생물연대가 기록된 모든 왕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사표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선왕조 실록을 지금 다 읽을 건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자. 자, 그러면은 이름, 그죠? 그 다음에 왕이랑 촌수도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태어난 해, 그 다음에 돌아가신 해, 요렇게 이제 요렇게 우리가 그 항목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면 조사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사실은 예를 이런 식으로 들었으니까 표본 추출 방법은 조선왕조 실록의 생물연대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랜덤하게 추출을 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전수조사를 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좋은 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표집 단위와 표집 틀을 이해를 하기에는 이 예가 좋기 때문에 이 예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을 뽑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내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겠죠. 단순 무작위 임의 추출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목표 정밀도라는 거는요. 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기말이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고 이 뜻은 이제 목표 정밀도라는 거는 내 약이 약효가 있는데 그 약효가 있는 거를 못 보일 확률을 20%. 그러면은 내 약이 약효가 있는데 약효를 보일 확률은 80%로 내가 잡겠어. 한편 만약에 내 약이 약효가 없는데도 약효가 있다고 잘못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나는 5%로 잡겠어. 이런 식으로 목표 정밀도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말로 갈수록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 정밀도를 결정을 하면 자, 모집단이 막 이렇게 있어요. 아까 그 내시 연구를 보면은 이거 두 개 지금 섞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왕조 요거 평균 수명은 이 모집단하고 그 다음에 표집 틀을 설명하기 좋지만 전수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본조사는 내시 연구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 정밀도를 결정을 하면은요. 자, 전 세계에 예를 들어 내 표집 모집단이 예를 들어요. 1,000만 명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 1,000만 명에서 뭘 해야 되냐면 샘플을 뽑아야 되겠죠. 샘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은 약효가 아직 검정이 안 된 약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아직은 몰라요. 일상 이상을 거치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대충 감은 잡고 있지만은 더 다른 이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화이자나 베링거 인게라임이어서 돈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나는 샘플을 예를 들어 전체 표준 모집단이 1,000만 명인데 나는 샘플을 500만 명을 하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돈과 시간이 문제지 뭐 하면 되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FDA 즉 식약처, 우리나라는 KAFDA 한국식약청이죠.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잠깐 있어봐. 너네 약은 지금 개발된 신약이잖아. 신약은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500만 명한테 나 먹이겠다고? 이건 비윤리적이어서 이렇게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이고 싶은 이 목표 정밀도대로 에 따라서 목표 정밀도를 보일 수 있는, 말하자면 최소한의 샘플을, 적절한 샘플의 크기를, 샘플 사이즈를 캘큘레이션 해야 돼요. 표본 크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 통계학 입문에서는 놀랍게도 그게 예를 들어 한 4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굉장히 4가지의 단계 중에 초보적인 단계지만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는 스텝이 4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첫 번째 스텝 정도는 공부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방법을 결정한다고 해보죠. 다시 조선왕조 평균 수명으로 돌아와 보죠. 관찰 방법을 결정하면 그냥 눈으로 본다. 내 줄줄줄줄 읽고 실록을 줄줄줄줄 읽고 눈으로 본다. 그렇지. 그래서 관찰 방법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집 단위를 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표본, 지금 전수조사지만 전수 전체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전수지만 그 전수 중에 생물, 그 왕족이지만 그러니까 표집 모집단은, 잠깐만요. 표집 모집단은 생물 연대가 기록된 왕족이라기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족이라고 합시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기록된 왕족이에요. 기록된 왕족이 지금 표집 모집단이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그러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그 왕족은 한 이 정도 있을 건데, 이 중에서 지금 생물 연대를 아는 사람만 지금 표본으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름, 그 다음에 모집단을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를 하는데, 지금 표집 모집단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족이니까 이제 표집 단위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그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그런데 어디까지 왕족이냐? 이게 이슈잖아요. 왕의 사돈의 8촌까지 왕족이냐, 아니면 왕의 6촌 정도만 왕족이냐. 그러면 기록된 왕의 10촌 이내로서, 10촌 이내의 왕족으로서 태어난 해와 돌아가신 해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표집 단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목록으로 막 만들어요. 그러면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돼서 이름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됐는데 뭐 이제 그 어느 왕 시대인지 기록이 됐어. 그 다음에 왕이랑 몇 촌인지 기록이 됐어.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기록됐어. 그러면은 이제 표집 단위의 목록이 마련이 된 거고, 표집 틀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표본 추출 틀은 지금 조선왕조실록의 생물 연대가 기록된 왕족인데, 모집단은 지금 표집 모집단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족이고요. 목표 모집단은 원래 그 목표 모집단은 그냥 저스트 조선왕조 시대의 왕족이니까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오차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집 오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비조사, 우리는 뭐 그냥 우리 지금 조선왕조 이거는 예비조사 하지 않겠지만 파일럿 스터디 같은 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조사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캘큘러스 있잖아요. 그 미적분학이 이제 미분학은 방향과 운동의 학문으로서 17세기에 굉장히 꽃을 피운 거거든요. 17세기에 방향과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면서 물리가 막 발전을 하면서, 그다음에 적분학은 넓이와 부피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적분학은 구분구적법이라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적분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미분학과 적분학이 하나의 미적분학으로 통일된 것은 베로라는 분이 프린시플 Theory of Calculus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그 미적분학의 하나로 이렇게 이렇게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Principal Theory of Calculus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인데, 마찬가지로 통계학 입문에서 통계학에서도 Principal Theory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Theory가 있는데, 그 Theory가 누구냐면은
중심극한 정리예요. 근데 이제 중심극한 정리하고 항상 세트로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은 대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수의 법칙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을 건데요. 대수의 법칙은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냐면요, 평균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조금 이따가 배울 그 분포에 대해서 말을 하는 중심극한 정리하고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약대수의 법칙과 강대수의 법칙을 다 공부를 했을 텐데 요거는 뭐 공부를 했으니까 설명을 하지는 않고요. 수학에서 입실론이 의미를 하는 거는요, 모든 숫자이기는 모든 숫자인데 대부분은 굉장히 작은 데로 가는 모든 숫자예요. 굉장히 조그만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볼까요? xn이라는 거는 표본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본의 평균하고 모평균의 차이가, 그죠?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커질 확률은 표본 평균의 차이하고 모평균의 차이가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 커질 확률은 n이 굉장히 커질 때 이게 차이가 많이 날 확률은 없어, 이거고요. 요 식이 뜻하는 바는요, 표본 평균하고요 모평균의 차이가 차이가 되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작아질 확률은, 이게 굉장히 작아질 확률은 표본이 되게 커짐에 따라 반드시 작아져. 표본이 커지면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모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모집단이 예를 들어 1000명이야. 그러면은 표본을 예를 들어 10명을 했을 때는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의 차이가 좀 생기겠죠. 근데 표본이 100명이었고 그렇게 해서 표본이 997명이야. 그러면은 이 표본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그럼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의 차이는 어때요? 거의 없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라지 넘버스 시오리는 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은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이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집단에 뭐가 궁금하냐면은 모평균이 궁금해. 그래서 우리는 표본 내에서 무슨 통계량을 계산하냐면 표본 평균을 계산해. 그래서 이거를 추정량 혹은 추정치로 사용을 해요. 근데 표본 평균도 표본이 평균이 나오려면 표본 안에 여러 개의 샘플이 있어야 표본 여러 개의 인자가 있어야 표본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표본 평균이 분포식이나 있으려면 표본 평균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 이 뜻은 표본 자체를 여러 개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수리 통계에서는 이런 중요한 정리, 중심극한 정리와 같은 중요한 정리가 나올 때는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증명을 할 때 사실은 라지 넘버스 시오리가 좀 쓰여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수리 통계 과목이 아니잖아요. 수리 통계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심극한 정리를 증명하지 않고 다만 어떻게 하냐면은 관찰만 해요. 그래서 이거 중심극한 정리를 지금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수업을 진행한 지 50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제가 알람을 안 맞춰놔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7장 요거 있는 걸 다 끝내보죠.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더 짧게 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사위라는 거는요, 1에서부터 6까지가 각 면에 이렇게 있어서 1에서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이 6분의 1로 다 동일하잖아요. 이 뜻은 주사위라는 A의 확률 분포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었잖아요. 그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 우리는 뭐를 하냐면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주사위 눈금의 평균의 분포를 알고 싶어. 이제 평균을 냈더니 1에서부터 6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주사위를 지금은 2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두 개를 던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던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가 이제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있으면은 두 번 던지든지 두 개를 던지든지 걔네들도 다 6분의 1씩 이렇게 확률이 있을 거니까 1에서부터 6까지가 6분의 1씩 1에서부터 6까지가 이렇게 6분의 1씩 확률이 있으면 두 개를 던져서 평균을 내도 1에서부터 6까지가 6분의 1의 확률을 평균을 내도 같이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이런 우리가 피상적인 개념과는 달리 주사위 눈금의 평균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확률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분포를 봤더니 주사위 두 개를 던졌는데 분포가 이렇게 생겨서 만약에 우리가 점을 잇는다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네.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네. 이런 걸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어서 두 개만 던져서 그런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5개를 던져요. 5개를 던지면 일일이 우리가 셀 수가 없으니까 센 거를 보면은 5개를 던졌는데 5개를 던지면 모양만 좀 촘촘하기만 좀 차이가 날 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유니폼으로부터 했지만 표본 평균의 분포를 얻으면은 다 이렇게 생겼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이게 주사위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령구 알죠? 주령구 비균등 주사위. 그래서 비균등 주사위를 던져봤어요. 걔는 이제 6개의 면이 있기는 하지만 1하고 6이 굉장히 이렇게 넓게 있고 나머지 면이 굉장히 좁게 있는 거였나 보죠. 근데 얘네들도 많이 던져봤더니 이런 모양을 갖고요. 이런 비균등한 모양이 이렇게 생겨서 그런가 하면 1이 굉장히 크고 2가 그 다음 크고 이렇게 약간 비균등한 상태로 또 던져봤더니 평균이 있는 위치가 차이가 날 뿐, 즉 제일 뾰족한 데가 차이가 날 뿐 생긴 모양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어서 즉 이산형이어서 그런가? 우리는 그럼 연속형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 모양이 마치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말고 컨티뉴어스 버전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양이 아닌 익스포넨셜 디스트리뷰션으로 한번 볼까? 이렇게 해봤더니 이건 이제 공통 수업에서 다 들으셨겠지만 얘도 되게 많이 해보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양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를 증명을 해내는데 우리 과목은 이것을 증명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만 이렇게 확인만 해보고요. 그 중요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겠지만 지금 다시 우리가 볼 건데 모집단이 있어, 그지? 근데 중심극한 정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두 가지 종류가 있냐면 모집단의 분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 그래서 모집단이 노말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집단이 노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모집단의 분포를 모른다 하더라도 혹은 모집단의 분포가 지수 분포라 하더라도 즉 모집단의 분포가 누구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집단에서 평균하고 분산은 계산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가 노말이면 자, 아까 대수의 법칙은요. 모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의 일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n수가 높아질 때. 그죠? 근데 지금 이거는 모집단이 노말이거나 혹은 모집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포인지는 모르겠지만 평균하고 분산을 우리가 아는 경우 표본의 분포가 아니고요. 표본 평균의 분포. 이 뜻은 자 다시 볼까요? 표본의 평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표본의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표본 평균에 대해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표본 평균은 요거에서만 한 표본 세트에서 표본 평균 구하면 표본 평균 하나만 나오지. 그러니까 분포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 표본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 표본을 뽑아서 표본 평균을 분포식이나 만들어 보면 그 표본 평균의 분포는 원래 모집단이 노말이면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이루고요. 원래 모집단이 노말이 아니거나 뭔지 모르겠으면 모평균하고 모분산만 알면 그 표본 평균의 분포도 노말로 수렴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everybody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n이 30 케이스 초과 말고 이상이기만 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이 이렇게 있으면은 노멀인 경우에 표본을 뽑아야 되니까 모집단의 개수보다는 작게 뽑히는 거잖아요. 그럼 표본이 뽑힐 때는 여기서 뽑히는 확률이 줄어들잖아. 여기서 뽑힐 확률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표본에 흩어진 정도는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여기보다 더더더더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중간에 이렇게 뾰족하게 모이게 돼요. 자, 그래서 표본 평균에 흩어진 정도는 원래 모집단에 흩어진 정도의 영향은 받지만 자기가 몇 개나 뽑았는지에 대한 영향도 받는다. 그런데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뾰족해진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많이 뽑게 되니까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하다는 중심극한 정리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모집단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는데 평균은 뮤, 분산은 좀 전에 설명한 이유 때문에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평균과 모분산은 아는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고 n이 30 케이스 이상인 경우만 표본 평균의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루는데 평균은 뮤, 분산은 좀 전에 설명한 이유 때문에 n분의 시그마의 제곱으로 간다. 이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지금 한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잠깐 뜸을 들여볼까요? 어쨌든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표본 평균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어쨌든 조건은 좀 있지만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수렴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우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모집단에서 궁금한 게 모평균인 경우에 표본 집단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표본 평균인데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어쨌든 그 조건이 좀 따라붙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그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기본적으로 모수는 모평균하고 모분산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통계에서는 항상 평균하고 분산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한몫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평균은 영혼의 단짝이 있어요. 분산도 영혼의 단짝이지만 평균의 단짝은 누구냐면은 비율이에요. 그래서 평균의 비율이 자 우리가 앞으로 수업 시간을 좀 줄인 그 수업 50분인데 45분 되면 마치는 걸 찬성하는 사람 이러면은 찬성률이 예를 들어 70%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찬성률이 70%면 이게 너무 속보이는 좋지 않은 예니까 대면 수업을 원하는 사람 이러면은 찬성률이 해봤더니 얼마 안 된다 하더라. 선생님들은 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대면 수업을 하고 싶어 하시고 학생들은 굉장히 높은 우리 학교는 아닌데 다른 데서 해봤더니 학생들은 굉장히 높은 비율로 비대면 수업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대면 수업을 찬성하는 비율이 30%라고 해봅시다. 이 뜻은 10명이 있으면 찬성 그 다음에 반대 이렇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생겼고 이걸 다 더하고 이것을 10으로 나누어줘서 이게 30 곱하기 100 해가지고 이게 30%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즉 비율이라는 것은 찬성하는 비율이 30%였습니다는 비율이라는 거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죠.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평균하고 분산할 때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비율도 일종의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율도 일종의 평균이기 때문에 평균하고 세트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율의 표집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모 집단이 지금 그러니까 모 집단이 막 이렇게 있었을 때 모 평균이 궁금하면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이 표본 평균 한 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30케이스 이상이면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어 이 뜻이고요. 이 뜻은 표본 평균을 한 세트에서만 뽑는 건 아니고 여러 세트에서 이렇게 해서 표본 평균들을 계산을 해봤는데 이 여러 세트에서 뽑은 표본 평균들을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더라 이런 뜻인 거잖아요. 이런 뜻인데 비율도 일종의 평균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에 이런 이론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모평균하고 그 다음에 n분의 모 분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비율이라는 것은 원래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는 베르누이 트라이얼이고요. 0이 되게 많고 1도 되게 많으니까 이게 바이노미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모집단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온 게 아니고 사실은 일종의 바이노미알의 평균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균하고 분산을 우리가 일종의 바이노미알의 평균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 비율은 n분의 x. 그 다음에 아까 그 표본 비율 말을 잘못했어요. 표본 비율은 이제 그래서 표본 비율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면 이제 요 계산 여러분들 다 일일이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p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본 비율의 분산을 계산을 하면 n 제곱으로 나누어 주어서 n분의 p 1-p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p는 어디서부터 온 거게요? np 얘가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잖아요. 그 다음에 np 1-p의 제곱은 누구예요?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의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1로 이루어진 반이 이루어진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의 일종의 평균 같은 거니까 나누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으로 나눠 주고 n 제곱으로 왜냐면 분산은 n 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n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비율의 평균은 p가 되고요. 비율의 분산은 n분의 p 1-p가 되는데 이거는 나중까지 굉장히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좀 알아주면 좋고요. 그러면은 원래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모집단이 노말이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모집단이 노말이 아니면은 많이 뽑아야 표본 평균의 분포가 노말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는 비율이니까 많이 뽑는 게 30케이스 이상인 게 아니라 np가 5보다 크고 n분의 n 곱하기 1-p가 즉 nq가 5보다 크면 많이 뽑는 걸로 쳐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P가 뭐 예를 들어 0.5면 1-P도 0.5고 이러니까 N이 몇 개 안 돼요 지금. 자 그런데 만약에 P가 0.00 뭐 0.0002다 막 이렇게 되게 조그만한 숫자야 1이다 이렇게 하면은 N이 갑자기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수일 수 있으나 성공의 확률 P가 굉장히 작으면은 굉장히 큰 수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율의 표집 분포도 마찬가지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제가 더 설명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번 주 개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0분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미안하게 생각